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현아연입니다. 한국의 나스닥을 꿈꾸며 출범한 코스닥 시장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힘을 내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는 몰려드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소식들에 주목해야 할지 투자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의 초대형 첨단 산업 육성 계획,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의 훈풍이 건설업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건설주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호건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금호건설은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 인프라 수혜주로 부각되며 시장 경보 조치 속에서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특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은 GS건설에 대해 정부의 AI 투자 발표에 따른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그룹이 추진하는 동해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10조 원 규모의 수주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막 돛을 올린 단계인 만큼 실제 계약 성사 여부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속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건설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 오늘도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 직행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S건설 18% 상승하면서 29,0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원인을 두고 외신 보도와 미래에셋증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투자자들의 청약 수요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물량을 받지 못한 것은 미래에셋의 주문 절차 오인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에셋이 5월에 진행된 투자 수요 조사를 공식 주문으로 착각해 6월에 진행된 실제 확정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래에셋은 6월 초 대표 주관사가 안내한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청약을 신청했고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한 오보라며 블룸버그 통신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공모주 배정이 무산된 전 과정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 그룹주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2%대 상승세 보이면서 4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받아가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2%대 하락하면서 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이른바 리밸런싱이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대규모 매도 우려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증시 안팎에서 거론되는 74조 원 매도설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리밸런싱은 단기적인 대량 매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랜 기간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위험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을 저울과 시소에 비유하며 한쪽이 무거워지면 조금씩 정교하게 덜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채권과 대체자산의 수익률, 금리,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구체적인 매매 계획은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매도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주 중심의 수급 부담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를 여는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종목별 이슈들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맞춤 전략과 대응 방안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금은 분위기가 풀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진 대형주들, 이른바 S7, S8 이런 종목들에만 많이 집중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이제는 온기가 좀 다른 쪽으로도 퍼지고 수급도 돌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못 갔던 업종이나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도 소부장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전력기기나 전선, 건설 이런 쪽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잔뜩 쏠렸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뭘지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제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평가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결론은 그닥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고 계획 플랜이다라고 해외 투자 은행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해외 외신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6월 30일자의 일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면 신문의 1페이지에 가장 큰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효과, 전 세계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면서 다른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계속해서 한국이 그럼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파급 효과를 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메가 프로젝트에 구군이 달렸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헬기를 타고 그 서남권 지역을 순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AI와 에너지 대전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구군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러 관영 매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체들도 경제 매체들도 다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미래 20, 30년에 앞으로의 구군을 AI에 베팅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한국이 AI의 진심이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걸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확인해봤지만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K-제조업,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AI를 구동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고 빠르게 찍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로 빠르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의 의미로 봤을 때는 18.4 기가와트 시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시의 구동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2030년까지 8.4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0기가와트시를 추가로 더해서 총 18.4기가와트시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2030년까지는 일단 울산, 동해, 세종 이런 쪽에 기가와트시를 빨리 충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가와트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체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기가와트시는 1000메가와트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 1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데이터 센터, 큰 데이터 센터를 10개에서 20개 정도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전력 소비 사업으로, 산업으로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만 가구가 쓰는 전력 소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전 1개 정도, 대형 원전 1개 정도의 출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GPU를 계속 24시간 수십만 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전력과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상 도시급 전력 수요체를 만들어야 데이터 센터를 결국에는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4기가와트시까지 만들어내고 충원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너무나 많은 전력망이 총동원돼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이슈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오늘은 또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미국도 지금 AI 전력 인프라가 난리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변압기와 관련해서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긴 한데, 미국이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변압기를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수입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관세를 낮춰주게 되면 우리가 더, 우리나라의 변압기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변압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전력기기, 전력망 사업을 더 늘려갈 수 있고, 미국에도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관세를 낮추는 혜택까지 볼 수 있으면 국내나 미국이나 쌍으로 정말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 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기기만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8.4기가와트시를 뭐 단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으로 구축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이걸 충당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송배전망, 전력기기, ESS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투자하고 거기서 모든 전기와 전력 에너지를 다 뽑아내야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전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SMR 활용 계획도 아마 더더욱 늘어나면서 곳곳에 SMR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늘어날 겁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나 풍력, 아니면 태양광 이런 에너지로 수요를 충당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SMR 가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형 원전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력 전선이 일단은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되겠죠.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원전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쉬었죠. 그런데 이제 좋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친환경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서남권의 에너지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하고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ESS, 전력만 많이 만들고 많이 전송하면 되겠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SS,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확 튀어올랐죠. 왜 그런지 함께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덩달아서 주가도 함께 잘 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닌텐도 편.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파르게 치솟던 2010년대 초반. 100년 전통의 게임 제국이자 일본 도쿄 증시 상장사 닌텐도는 사상 최악의 침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동안 닌텐도가 내놓은 신작 기기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죠. 4년 연속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적자, 언론과 월가의 투자자들은 스마트폰의 시대에 닌텐도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며 이 거인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때 벼랑 끝에 선 회사의 거원투수로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닌텐도 최초의 평사원 출신 CEO 이와타 사토루였는데요. 그는 대다수의 대기업 경영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숫자를 굴리는 자본가가 아니라 젊은 시절 밤을 새워 망가진 게임 코드를 직접 고치던 천재 프로그래머 출신이었죠. 사장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는 늘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명함 속에 나는 사장이지만 머릿속에 나는 개발자이며 마음속에 나는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일 뿐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분노한 주주들과 이사회는 일제히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라. 직원들을 해고하고 비용을 줄여서 주가를 방어해라. 칼바람이 부는 구조조정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위기를 맞은 기업이 선택하는 가장 흔하고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타 사토루의 선택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사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일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만드는 게임이 어떻게 전 세계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은 절대 없습니다. 대신 책임을 지고 제 연봉을 50% 삭감하겠습니다. 그는 사장의 지갑을 닫고 임원들의 월급을 줄여 단 한 명의 직원도 쫓겨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직원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닌텐도의 운명을 바꿀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는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게임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나 운명은 신념을 지켜낸 리더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2014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담과람 선고가 내려집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몸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패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 하드웨어 모니터와 개발 장비를 통째로 가져다 놓은 채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까지 개발을 진두지휘했죠. 그렇게 그가 마지막 숨을 쥐어짜며 벼려낸 하드웨어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닌텐도 스위치였고 그 차가운 병실에서 진통제를 맞아가며 마지막 혼을 불어넣은 타이틀이 바로 세계 게임 역사의 정점이 된 명작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였습니다. 결국 그는 기적 같은 부활의 결과물을 완성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5년 7월 향년 55세의 나이로 연면에 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듬해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는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대가 넘게 팔려나갔고 도쿄 증시의 닌텐도 주가는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며 완벽한 왕좌의 탈환을 알렸습니다. 리더가 목숨과 맞바꾸며 끝까지 지켜낸 유산이 파산 직전의 기업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입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와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시장 속에서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미가 먼저라 믿었던 한 남자의 끈질긴 신념, 위기 속에서 증명해낸 위대한 인간성, 바로 닌텐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팀장님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집중된 쪽에서 약간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손창현 팀장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아주 좋아요. 뭐 서남권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에 대한 재건 이야기도 그동안 꾸준히 좀 모멘텀이 되어져 왔고 여기에 이제 원전까지 뭐 하나 얻는다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 건설 쪽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내수 쪽에 대한 기반은 별로 그렇게 좋진 못하는 네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겠다.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한 4,700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뭐 반도체가 한 3,500조, 나머지가 뭐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공장을 당연히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뭐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예전에는 내수 건축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나 해외 쪽 관련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내수 관련된 그런 경기가 건축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충청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도 쪽에 다양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라 지방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건설사들, 뭐 동신건설, 금호건설, 다양한 건설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고요. 여기에 안정적인 뭐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까지 고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워낙 뭐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건설주들에게 계속 좋은 모멘텀이 하나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란 전쟁에 대한 재건 기대감이 하나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이제는 앞으로 3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오고 원전도 뭐 그전부터 계속 또 엮이고 있었잖아요. 건설주들이.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잘 빌드업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이제 골라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방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들이 탄력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대형 건설사를 봐야 되나요? 이런 걸 봐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었던 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건설사들이 탄력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왜 그쵸.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역시나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E&A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쪽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 여러 가지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증설을 동사가 기존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동사나 삼성물산 쪽에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삼성 E&A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체 에너지 쪽, 해외 플랜트 쪽 관련돼서 LNG라든지 에탄올, 청정에너지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동발에 대한 재건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보면 상당히 고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 E&A 관심 있게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 관련돼서 가장 뭐 높은 해외 쪽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원전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고 해서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건설도 좀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원전 쪽에서 또 수혜가 되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대건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삼성 E&A야 당연히 삼성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 현대건설이야 뭐 워낙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여러 가지 쪽에서 동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건설주 중에 뭐 좋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탑픽으로는 뭘 보세요?
탑픽으로는 이제 대우건설을 좀 대우건설? 관심 있게 봐야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그룹이 네. 광주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래서 광주 관련돼서 기반을 하고 있는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기타 지방 건설사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흥건설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같이 연계를 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건설사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성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를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한 주기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광주의 데이터 센터를 또 역시나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동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이제 올해 1분기 때 드디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올해 본격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선에서 19,000원 선에서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단기 1차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4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건설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 중흥그룹이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또 수혜 모멘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건설주 중에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골라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걸 주셨을지 역시 MLCC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MLCC 관련된 이 섹터는 이제 뭐 상승이 매우 많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목표 주가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 뭐 3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AI 칩에 대한 뭐 부분으로 MLCC도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과 같은 연계성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서버형 MLCC가 엄청나게 많이 폭증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가전 제품에 들어가야 되는 MLCC까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MLCC 가격이 뭐 최근에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30분마다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MLCC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MLCC 관련돼서 원래는 3개월 동안 인상과 납기가 한 3에서 6주 정도는 되는 시점에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주 이상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상 납기 관련된 부분에 기간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기간이 늘어나고 MLCC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MLCC를 생산하는 족조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AI 칩과 같이 MLCC가 기존에는 뭐 가전제품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 이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지금 이제 시범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 때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런 MLCC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가전제품에 또 MLCC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계속 부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MLCC 역시나 AI 칩과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 조건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LCC도 계속 쇼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아까 팀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중국 시장 MLCC 시장에서 지금 뭐 가격이 30분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분기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또 증가하는지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볼까요? 어떤 MLCC 종목들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모텍인데요. 아모텍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다 발행을 했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광 네트워크용
MLCC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GPU용의 MLCC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MLCC 그동안에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투자를 바탕으로 이제 AI 관련된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으로 MLCC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원래는 동사가 이제 자동차용 DC 링크라고 해서 콘덴서를 주로 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MLCC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이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산업용까지 확대가 되고 이게 더불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역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마 콘덴서도 긍정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마 콘덴서, 아모텍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역시 MLCC는 네. 삼성전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기 최근에 뭐 좋은 수주 소식도 나왔고 목표 주가는 계속 지금 눈높이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300만 원까지 목표가가 네, 나온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그런데 아직 3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60만 원 정도에 대한 갭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빅테크형 MLCC 계약을 했다라는 점에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그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기판 쪽에 대한 투자가 뭐 부산 쪽이라든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동사의 FC BGA 기판에 대한 증설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240만 원 정도 시점인데요. 여기는 좀 돌파를 하면서 270만 원 정도 목표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0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뭐 평은 지금 매우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MLCC는 쇼티지인 상황이고 국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삼성전기와 MLCC 관련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AMD, 샌디스크 같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현재 반도체 투톱들을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소식 관련해서 반도체 소보장단 그리고 전력 설비와 이 전선 쪽으로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돌면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오늘 업종 강한 상태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네요. 1%대 상승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 전환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갔고요. 8,100선까지 저점을 낮춰 잡았다가 현재는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8,390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거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부터 시작해서 승강제까지 여러 좀 소식들 받아가면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렸는데 흐름이 그래도 좀 아쉽긴 합니다. 1.83% 상승에 그치고 있고 오전짝에 이제 3, 4%가량 오르면서 좀 고점을 형성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 반납한 상태입니다. 932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그럼 오늘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9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매도를 이어갑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조 7천억 원대 매도를 던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역시나 꿋꿋하게 지수를 방어해줍니다. 1조 5천억 원대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개인이 1,900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1,400억 원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양 시장에서 모두 물량 담아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자, 이 클러스터 관련한 소식 받아가면서 오늘 전력 설비 어제에 이어서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들고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전선, 이 송전 관련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시장의 분석에 기반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면 대원전선은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강합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항목 3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거의 상한가네요. 13,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은 어제 권리락 호재가 있었는데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4.2% 현재 상승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미국 유타 공장 관련해서 6배 증설 소식이 있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9%가량 상승하면서 26만 1,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무려 38% 높여 잡았습니다. 국내 직무 송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면서 증권사들 현재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이 건설입니다. 역시나 지역 거점별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남화토건 오늘도 상한가고요. 삼호개발도 거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두 종목 역시나 광주 전남에 좀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 업체인 만큼 지분 가치,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요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강동 CNL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두고 유일하게 좀 상장되어 있는 시멘트 관련 업체입니다. 24%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GS그룹의 투자 소식이 있었죠. 해당 내용 소화하면서 동해 AI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를 18%가량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 17%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3%대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이 전력 기업들에 비해서 건설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건설이나 현재 삼성물산 같은 건설 3사보다는 지역에 좀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장의 분위기 또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의 분위기 또 어떤 종목으로 파악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산일전기입니다. 역시 오늘은 뭐 전력기기 종목들이 잘 가요. 뭐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잘 가고 효성중공업도 잘 가고 HD 현대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빨간불 켜고 있는. 결국에는 뭐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힘도 받고 결국에 실적도 받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관세 낮춰준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네요. 특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금강을 개발하면은 뭐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곡괭이 청바지 네, 그렇죠.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하잖아요.
에너지라는 부분은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그 요인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와중에 7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가라는 것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동안 선반영되면서 먼저 올라온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가 한 달, 두 달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다. 밸류가 낮아지겠구나. 여전히 실적은 좋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력, 뭐 설비, 전선 이런 관련주들이 다 해당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이 지난 주말부터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일전기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크게 보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좋은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포인트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재생 특수 변압기라든가 데이터 센터형 변압기에 따른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국내 1,000조 원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도 모처럼 만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좋았어요. 바로 공급 체인에 합류했다라는 것이 이제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파트너로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뭐 2분기 매출액이 1,643억 2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620억 원으로 3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5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폭이 컸던 거죠. 지난 3월 달에 이제 6월 23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제가 3, 4월 달에 한번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이때죠. 6월 23일 날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이 종목이 21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아직은 뭐 30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 23%, 4%의 그러한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원까지는 뭐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3일째 상승 양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3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조금 더 물량 소화 과정이 잘 되면서 30만 원이 만약에 또 안착이 돼준다면 그때 여러분들께 또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뭐 저희가 몇 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산일전기 이제 30만 원대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은 전력기기 업체들 한번 잘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자, 뭐 저도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전기나 전력, 에너지를 만약에 진짜 메가 프로젝트의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도 짓고 AI 데이터 센터도 하고 하려면 엄청난 전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고 또 뭐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가 되면은 진짜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고 이후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과 관련된 이런 셀, 모듈, 인버터, ESS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물론 OCI 홀딩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비중국 폴리 웨이퍼 통합 공급망 독점적 지위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미국의 관세 인하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바로 이 생산이 되면은 그것을 공급해주는 인버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중국의 인버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규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바로 중국 인버터 규제에 따른 추가 반사 이익 또 OCI 홀딩스도 OCI
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인버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다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 5월달에 이렇게 또 고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어떻게 보면은 전력 전설과 비슷한 어떤 패턴들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가 하방은 잡아주었습니다. 문제는요, 조금 더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을 줄 때 거래가 얼마나 실려주느냐가 중요한데 지난번 구간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올 때 보면은 거래량들 그리고 또 뭐 기관들의 매수라든가 외국인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요 17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사이가 1차 저항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16만 원 이상, 뭐 17만 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뭐 이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한번 다시 또 눌러줄 때 어떻게 보면은 1차 저점만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 여기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되밀려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뭐 14만 원, 15만 원 지지가 된다. 그러면 N자형의 상승 파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17만 원에서 또 18만 원이 저항대가 있구나. 접근하지 말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다음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자세하게 한번 잡아주셨어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친환경, 대체에너지 이런 쪽도 이제는 정부의 아니면 뭐 대기업, 이 삼성, SK의 투자에 수혜가 될 수 있을 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오늘 종목 레이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나왔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오늘 뭐 다 날아가고 있어요. 뭐 일단은 뭐 금호건설이나 이런 아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이 쭉 날아가고 있고 뭐 대형 그렇습니다. 건설사들도 분위기가 좋은데 네. 이게 단순히 테마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원전의 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원전 시공 능력이 있는 것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렇게 아닙니까? 이 3인방인데 또 다른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5대 메가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또 광주에 반도체 칩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대우건설은 뭐 전국구죠. 전국구인데 2022년에 중흥 S클래스라는 중흥건설 네네. 거기가 이제 인수를 인수를 하면서 했었죠. 편입이 됐죠. 자회사로. 당시만 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새우가 고래를 먹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더 얘기인데 큰 걸 사실은 뭐 금호그룹에서 대우건설을 먹고 뭔가 흔들리다가 승자의 저주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내놓고 그걸 이제 중흥건설이 갖고 갔는데 이 중흥건설의 본사 창업이 결국은 광주 동성로라고 그러나요? 그쪽을 연고로 하면서 바로 지역 대표적인 건설사로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의 편입 이후에 뭐 주택 부분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중흥그룹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잘 내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지난 실적의 4분기 소위 말하는 베스를 단행하면서 적자 전환이 됐지만 네. 올해부터는 다시 또 매출 8,5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6,825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전의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또 신규 원전 수주 뭐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또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동안 또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보면서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네네. 이 4만 원까지는 사실은 정말 무섭게 올랐죠. 무섭게 네, 올라갔습니다. 무섭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한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끝났나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1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주가가 이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와 그리고 이제 저점권에서 이렇게 있을 때 거래들을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매도할 세력도 없고 매수의 관점에서 이제 슬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가 이하에서 2만 원 내외, 뭐 2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17,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1차 목표가 25,000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건설주들이 다시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모멘텀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옷장 종목 레이더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